시아버님, 제가 입으로 해드릴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름 햇살은 가혹하게 내리쬐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흡을 멈추신 시아버지,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손길. 이 순간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체면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왜 며느리인 제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한여름 오후였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시골집 마당을 달구고 있었고 아스팔트가 녹을 것 같은 무더위 속에서 매미들은 목청껏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빨래를 널기 위해 뒤뜰로 나갔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감나무 아래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오른쪽 발목엔 선명한 상처 자국 2개가 보였습니다. 뱀에게 물린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고 평소 붉었던 얼굴이 밀랍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저는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가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4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핸드폰은 산골이라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았고 주변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웃집들은 모두 농사일로 나가고 없었고 적막한 시골 마을엔 저와 쓰러진 시아버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거칠게 헐떡이시던 숨소리가 이제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약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는 독을 빨아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그런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보수적인 시골 정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엔 지난 1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의 일이 생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색해하는 저를 위해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며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모습. 그때 시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된장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낯선 시댁에서의 불안함을 달래주었습니다. 신혼 초 제가 아직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울고 있을 때도 시아버지는 말없이 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누가 처음부터 다 잘하겠어라며 다독여 주시던 그 다정한 목소리. 저에겐 친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독감으로 며칠 앓아누웠을 때도 시아버지는 매일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들놈은 요리를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라며 투덜거리시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싱싱한 전복을 사오시고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우려내신 그 깊은 맛. 그런 시아버지가 지금 제 눈앞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온몸은 차가운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그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시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시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져 있던 감나무 주변엔 뱀이 지나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풀도 밟힌 자국이 없었고 뱀이 숨을 만한 곳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감나무 주변은 항상 시아버지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곳이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뱀이 물었다면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제가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헐떡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수진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네, 시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으며 체온을 전해주려 했습니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절망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응급처치법을 기억해 내려고 했습니다. 뱀독은 입으로 빨아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농촌에선 그런 일이 흔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체면을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제가 입으로 해드릴까요? 시아버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 제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부축해서 그늘진 곳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셔츠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마당에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작은 하얀색 약봉지였는데 거기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항암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지 자체도 일반 약국에서 주는 것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큰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식 처방봉지였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항암제? 시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건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손이 떨떨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 이런 병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약 먹는 것도 거부하시던 분이었는데 항암제를 드시고 계셨다니. 저는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방전엔 환자명 박상우라고 적혀 있었고 병원 이름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큰 병원이었습니다. 지역의 유명한 암센터였습니다. 처방 의사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종양내과 전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먼 병원까지 가시면서 치료를 받으셨을까? 제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동네에도 병원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혹시 동네 사람들 눈에 띌까봐 일부러 멀리 가신 건 아닐까요? 그때 저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봉지 뒤편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박 씨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이라는 메모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니 상당히 급하게 쓰신 것 같았습니다. 박 씨라니, 혹시 박 씨 아주머니를 말하는 건가요?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시면서 시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왜 그분에게는 알리면 안 된다는 걸까요? 두 분은 거의 친형제처럼 지내셨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명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약봉지를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주머니에 다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아버지의 발목 상처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마음속으로는 계속할 수 있다고 되뇌며 용기를 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천천히 해. 상처 부위에 코를 가까이 대니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일반적인 상처에서 나는 피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화학적인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입술을 상처 부위에 댔을 때 쓰라린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쓰고 이상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입안 가득 쓰고 이상한 액체가 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처라면 이렇게 많은 액체가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뭔가가 인위적으로 주입된 것처럼 계속해서 이상한 액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의문을 품었지만 계속 빨아내야 했습니다. 독을 뱉어내고 다시 빨아냈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러워졌지만 시아버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독을 빨아내는 동안 시아버지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색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새하였던 얼굴이 조금씩 혈색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저는 계속해서 독을 빨아냈습니다. 입안이 얼얼해지고 혀끝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호흡도 안정되고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흐릿했지만 점차 또렷해져 갔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네, 시아버님.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저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또 글썽거렸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입안에서 뭔가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맛이 났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의 회복 속도도 너무 빨랐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응급처치를 했어도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했으니까요. 마침 그때 동네 박씨 아주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저희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머, 상호 씨, 무슨 일이에요? 박씨 아주머니가 놀라며 달려오셨습니다. 뱀에게 물리신 것 같아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즉시 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박씨 아주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걱정보다는 당황? 아니면 실망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걸까요?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서 시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전문적인 손길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며느리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무엇에 물리셨는지 아세요? 뱀인 것 같아요. 발목에 상처가 있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시아버지의 발목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뱀에게 물린 상처치고는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뱀에게 물리면 독리 자국이 더 깊고 간격도 다른데 이건 좀 다르네요. 마치 주사 바늘로 찔린 것 같은. 구급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주사 바늘? 혹시 뱀에게 물린 게 아니라는 뜻일까요? 그럼 이 상처는 대체 뭐란 말인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끼어드셨습니다. 구급대원님, 지금은 그런 것보다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것을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제가 구급차에 함께 타려고 하는데 박씨 아주머니께서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너 힘들었을 텐데 집에서 좀 쉬어. 내가 병원에 같이 가줄게. 아주머니의 제안이었지만 뭔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아버지 곁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가자. 박씨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모든 게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숨겨진 항암제부터 시작해서 박씨 아주머니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구급대원이 말한 주자 바늘 흔적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응급실로 들어가셨고 저와 박씨 아주머니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표정이 밝았습니다. 며느님,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뱀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건 사실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독이 입안의 상처를 통해 흡수될 수 있고 오히려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뱀독 반응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일반적인 뱀독과는 성분이 다릅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끼어드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뱀독이 아니라면 뭐라는 거예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연독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연독이 아니라면
혹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독이라는 뜻일까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건 독성학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상호 씨가 누군가한테 당한 거라는 말인가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단순히 뱀에게 물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셨다는 뜻일까요? 그럼 범인은 누구인가요? 일제시도 계속단 환자분은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관찰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고 나자 박 씨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냥 뱀에게 물린 거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의사들도 종종 틀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박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박 씨 아주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덮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면서?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뱀에게 물렸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이야기까지요.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박 씨 아주머니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민수한테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런 추측으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 그냥 뱀에게 물렸다고 하지. 박 씨 아주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왜 박 씨 아주머니는 이 일을 단순한 사고로만 몰고 가려고 하실까요? 30분 후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뛰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다행히 위험은 넘기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뱀에게 물린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박 씨 아주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뱀에게 물렸어. 수진이가 도와줘서 큰일 안 났지. 박 씨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급처치요?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입으로 독을 빼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이 위험하셨거든요. 민수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런 걸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민수야. 박 씨 아주머니께서 민수를 말리셨습니다. 수진이가 내 아버지 살린 거야. 하지만 민수는 계속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생명이 위험했어요. 나는 그냥 구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건 알지만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게 보통 뱀독이 아닐 수도 있대요.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자연독이 아닐 가능성, 정밀 검사의 필요성까지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박 씨 아주머니께서 다시 끼어드셨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 믿지 마. 의사들도 가끔 틀려. 하지만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설마,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박 씨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시아버지를 상호라고 부르시던 박 씨 아주머니께서 민수 앞에서는 내 아버지라고 하고 계셨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 평소에는 시아버님을 이름으로 부르시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순간 당황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이상해요. 왜 갑자기 말씀을 바꾸세요? 민수도 제 말을 들으며 박 씨 아주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박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이상해서요. 그때 저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항암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님 주머니에서 항암제 봉지를 발견했어요. 3개월 전부터 치료받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약봉지에서 본 메모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 씨에게 절대 알리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박 씨 아주머니께 집중됐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어. 상호 씨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박 씨 아주머니께서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박 씨 아주머니께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몇 년간 쓰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를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일기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자가 요즘 자주 내 건강을 물어본다. 보험은 잘 유지하고 있느냐고. 혹시 병원에 다니는 것은 아니냐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영자. 박 씨 아주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박 씨 아주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히 보험 유지에 대해 자꾸 확인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던 것 같았습니다. 더 읽어보니 최근 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영자가 내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자꾸 권한다. 특히 종합검진을. 왜 그럴까?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하라고 했는데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박 씨 아주머니께서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보험금을 노린 계획의 일환으로. 일기의 가장 최근 날짜를 보니 시아버지께서 쓰러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영자가 오늘도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고. 가족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불길한 기분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떨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박 씨 아주머니께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걸까요? 서랍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 받은 돈의 차용증, 그리고 집 담보 관련 서류들. 정말 5억이라는 큰 돈을 빌리셨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자율이 은행보다도 낮게 설정되어 있었고 상환 조건도 매우 관대했습니다. 마치 갚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인 것처럼.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시아버지의 죽음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랍 맨 아래쪽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박 씨 아주머니께서 보낸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 몇 달 동안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상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보험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돼.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곧 편해질 수 있을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날짜를 보니 시아버지께서 쓰러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박 씨 아주머니의 편지들과 시아버지의 사고가 이렇게 일치할 수가. 저는 오래된 휴대폰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몇 년 전까지 사용하시던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집 전화나 동네 지인들 번호였는데 한 번호만 유독 자주 나타났습니다. 박영자, 박 씨 아주머니의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통화 빈도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씩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모두 박 씨 아주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녹음 파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실수로 녹음 기능을 켜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호야, 이번만 잘 넘어가면 우리 둘 다 편해져.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자야,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수진이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두 분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의심한다고 한 수진이는 바로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시작된 일인데. 내가 나한테 진 빚을 생각해봐. 5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시아버지께서 망설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수진이는 우리 가족이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게. 박 씨 아주머니께서 끊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왜 나한테만 의지하겠어? 민수도 수진이도 내 병 이야기 들으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가족들이 등을 돌릴 거라고 세뇌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박 씨 아주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해. 내가 좀 아픈 척하고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럼 보험금도 받고 빚도 갚고 모든 게 해결돼.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제 시아버지께서 쓰러진 것도 뱀에게 물렸다는 것도 모두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꾸민 일이었고 시아버지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보험 사기라면 왜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망설이셨을까요? 그리고 박 씨 아주머니의 말투가 너무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녹음 파일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한 달 전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상호야, 내가 정말 힘들다고 했잖아. 항암 치료도 힘들고 빚 때문에 잠도 안 온다고. 그럼 차라리. 시아버지께서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박 씨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차피 시한부 선고받은 거나 다름없잖아. 그럼 차라리 의미 있게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시아버지의 절망을 이용해서 정말로 죽음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실제 살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최근 녹음을 들어보니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실행할 거야. 내가 준비한 약물을 쓰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시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는 거야? 박 씨 아주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빚은 절대 못 갚아. 그리고 항암 치료비도 계속 들어가고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저는 녹음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시아버지를 이렇게 조종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제 일이 정말 계획대로 진행된 걸까요? 그럼 제가 독을 빨아낸 건 혹시 저도 위험에 빠뜨리려던 계획의 일부였던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내일 실행한다. 준비 다 됐으니까 걱정 마. 수진이도 함께 처리하면 더 완벽해질 거야.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저도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 아주머니는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저까지 제거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살아남았고 저도 무사했으니까요. 그럼 박 씨 아주머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일기장, 편지들, 녹음 파일. 모든 것이 박 씨 아주머니의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경찰서에 가야 할 것 같아. 어젯밤에 중요한 증거들을 발견했어. 무슨 증거?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발견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 편지들, 일기장. 민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증거가 다 있어. 우리 같이 경찰서에 가자. 알았어. 지금 가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먼저 뵙고 싶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계셨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신 상태였습니다. 시아버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수진아, 어제는 정말 고마웠다.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시아버님, 항암제 드시고 계신 거 알았어요. 어제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걸 봤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시아버님 방을 정리하다가 보험 증서도 봤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 5억을 빌리신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아주머니로 정하신 거군요. 시아버지께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복잡한 일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붙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수진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제 일이 정말 뱀에게 물린 게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쓰러지기 직전에 누군가가 내 뒤에서 뭔가를 찔렀던 것 같아. 뱀에게 물린 것 같지 않았어.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에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제가 의심하던 것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혹시 박씨 아주머니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물으셨습니다. 왜 영자 얘기를? 시아버님 일기도 읽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신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당황하며 물으셨습니다. 일기까지. 그럼 다 안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상한 걸 더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데? 시아버지께서 궁금해하며 물으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보낸 편지들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곧 편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편지를. 나는 그런 편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시아버님 서랍 맨 아래에 숨겨져 있었어요. 혹시 아주머니께서 시아버님 몰래 넣어두신 건 아닐까요? 시아버지께서 한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나도 최근에 영자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자꾸 내 건강을 걱정한다면서 병원에 가라고 하고 보험은 잘제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고 묻고 그래서 일기에 불길하다고 쓰신 거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설마 나를 해치려고 할 줄은. 그때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혹시 영자가 너에게도 해를 가할지 모른다. 조심해야 해. 저에게요? 왜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내 병도, 보험도, 그리고 어제 일도. 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방해가 될 거야.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영자는 어릴 때부터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어. 지금 5억이라는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럼 정말 아주머니께서 시아버님을 해치려고 했던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내가 너무 오래 살고 있으니까 답답했을 거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박씨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상호 씨, 어떻게 지내? 박씨 아주머니께서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뭔가 날카롭고 계산적인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박씨 아주머니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께서 과일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밥이 맛없을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시아버지께서 어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이 어제 일과 관련이 있다고. 박씨 아주머니께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어제 고생 많았지? 집에 가서 좀 쉬어. 괜찮아요. 시아버님 곁에 있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 고생하면 안 되지.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아래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경찰도 같이 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입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아주머니는 뭔가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순간 불안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관 2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 씨 아주머니께서 당황하며 물으셨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박영자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살인 미수? 무슨 소리예요? 박 씨 아주머니께서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증거 제출했어. 경찰에서 녹음 파일이랑 편지들 다 확인했대. 저는 박 씨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의 얼굴은 더 이상 평소의 따뜻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편지들을 통해 박 씨께서 피해자의 죽음을 계획하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맞아요. 내가 계획한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충격을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정말 그랬던 거야? 박 씨 아주머니께서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상호 씨.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요. 5억이라는 돈. 그 돈 없이는 내 남은 인생을 살 수 없었어요.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자연사하기를 기다리려고 했어요. 암 환자니까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오히려 건강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나선 거야? 시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요. 조카가 제약회사에 다니거든요. 그 애한테 부탁해서 특수 약물을 구했어요. 뱀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공적으로 만든 독이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 상황도 박 씨께서 만드신 건가요? 네. 상호 씨를 감나무 아래로 유인해서 약물을 주입했어요. 뱀에게 물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박 씨 아주머니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수진 씨도 함께 제거할 계획이었던 건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수진 씨. 하지만 당신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독을 입으로 빨아내게 만든 것도 당신까지 중독시키려던 계획의 일부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살리려고 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저까지 죽이려던 함정이었다니. 민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0년 넘게 우리 가족처럼 지내셨잖아요. 박 씨 아주머니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가족. 진짜 가족이었다면 나한테 5억이나 되는 빚을 지우지 않았겠죠. 그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잖아요. 민수가 외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결국 손해보는 건 나였어요. 내 집까지 담보로 내놓고 내 노후 자금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박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박영자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께서는 순순히 따라 나서셨습니다. 병실 문을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시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상호 씨,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경찰관들과 함께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을 리가. 영자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니. 민수가 다가와 시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시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빚만 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시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박 씨 아주머니의 선택이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와 상의해 주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계속 받고 계셨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민수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집 앞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두렵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있잖아. 나를 지켜줄 가족이 있으니까.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수가 집에서 나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뭐 하세요?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우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은행에 다녀왔어요. 빚상환 계획 다시 세웠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이런 부담을.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천천히 갚아나가면 돼요. 가족이니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맞아요, 시아버님. 그리고 항암 치료비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다니. 우리는 그렇게 감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그날 여름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체면도 망설임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박 씨 아주머니의 함정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시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시아버지의 병도, 빚 문제도 모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픔을 견디는 것. 박씨 아주머니의 일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 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다니.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던 것,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힘든 일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말하기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시아버지처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가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돈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가족입니다. 그날 여름 감나무 아래에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체면보다 생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